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웃에 사는 분이 동네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좋다고 대답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성대한 찬양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이 형제 자매 여러분, 조나단 형제께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제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곧이어 조나단이라는 어린 형제가 일어났습니다. 키가 160cm쯤 되는 그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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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그러고는 자리에 다시 앉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조나단 형제의 아름다운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내가 앞으로 좀 더 깨우치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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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형제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말을 1시간에 걸쳐 말하고자 합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 표현한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교수, 저술가,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 강연으로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얻어 닥터 러브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그는 1924년 로스앤젤레스의 이탈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하며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모교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로 일했습니다. 18년 동안 교단에 섰던 그는 아끼는 제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러브 클래스라는 사회교육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책들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닥터 러브라 불리며 수많은 강연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일깨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진정한 기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지혜의 경고들과 저자 자신의 체험을 녹여낸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며 인생을 배웁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에서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보는 방법. 몇 년 전 영국의 코널이란 곳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어느 서점에 들러 종교 서적을 한아름 구입했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그 책들을 탐독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든 인간이든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소중한 걸 놓치게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말은 따분한 수업을 수없이 들을 걸 증명하는 학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교사는 부모님, 후견인, 길모퉁이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 등등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교사인 인간은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중한 게 뭔지 알고 있어야 어떤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은 아주 많은데도 그것들 중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매우 적습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커다랗고 두툼한 안경을 끼고 귀에는 보청기까지 달았지만 분필 한 자루와 칠판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3시간 내내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로 열정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도 수많은 위인들이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제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육체일까? 정신일까? 팔일까? 다리일까? 손가락일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일까? 그분이 얼마 전에 세터데이 리브에 멋진 글을 기고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무엇이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지를 탐색한 탁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렇게 신비로운 이유, 한 인간을 알게 되면 그 독특함과 색다름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에 대해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제 삶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제 삶이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알고 난 후에 제게 비로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은 더 많은 걸 쌓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터데이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버크민스터 풀러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78세다. 그동안 1000톤이 넘는 물과 음식과 공기를 섭취했으며 또 그만큼의 머리카락, 피부, 살, 뼈, 혈액을 폐기 처분해온 나이다. 나는 3.2kg으로 태어나 32kg, 72kg이 되더니 92kg까지 나간 적이 있다. 그러다 다시 32kg이 빠졌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32kg은 누구였지? 난 여기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있는데 내 몸에서 빠져나간 32kg은 1895년에 뼈와 살의 재고 목록에 기재되었던 내 몸무게의 10배에 해당된다. 최근 며칠 동안 먹은 음식의 무게를 모두 더한다고 해서 그때의 내가 되지는 않는다. 그 음식들의 일부는 잠깐 내 머리카락이 되었다가 한 달에 2번씩 잘려나갈 것이다. 오장육부에서 빠져나간 32kg도 나가 아니며 현재 내 몸속에 남아있는 원자들도 나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덧없고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의 집합체를 나 혹은 너로 규정짓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부산한 저울질이 시작된다. 암에 걸린 빈곤층들은 아예 저울을 침대로 삼는다. 생전과 사후의 몸무게 차이는 허파에서 빠져나간 공기와 외부로 방출된 소변의 양에 불과하다. 목숨은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뒤이어 플러 교수는 인간의 이성으로 화제를 옮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밤의 생각과 일주일 뒤 혹은 보름 뒤의 생각이 다르니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생각도 결코 소중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은 누구일까요? 그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특출하면서 막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대한 시나리오의 거시적 또는 미시적 측면에서 보나 시간 개념을 현실화한 점에서 보나 인간이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지각은 순간적이지만 지식은 영원하다. 뇌는 순간적이지만 이성은 영원하다.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순간적이며 일시적이다. 그러나 이해하고 아는 것은 영원하다. 아이들도 이런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어린이와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굳은 결심과 의지로 나라는 인간을 찾아서 어린이들에게 나눠줘야 할 뿐 아니라 아이들도 자유롭게 나라는 인간을 찾고 개발하고 그 기쁨에 빠져들고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이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 전문가인 우리도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의 일부분만 보고 지나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여러 갈래로 나누곤 합니다. 그들은 어른을 대할 때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쳐다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면 참 재밌습니다.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언어치료사는 혀가 짧고 말을 더듬고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봅니다. 그러나 임상의는 운동 근육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는 학습장애나 정서장애가 있는 아이로 보고 신경과 의사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아이로 봅니다. 독서 지도사는 지각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며 교장 선생님은 조직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고 일반 교사는 골칫덩어리로 여깁니다. 부모의 눈에는 완벽한 아이로 보이는데도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깁니다. 그러면 결국 부모도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걸 포기하고 끝내 문제아로 여기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치는 행위입니다. 어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통해 아이를 쳐다보고 판단하는데 사람의 눈이야말로 인체 기관 중에서 가장 부정확하고 변덕스럽고 편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들은 전부 합친 것이 그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는 그 모습들을 종합한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법입니다. 가진 연장이라고는 망치밖에 없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듯이 경직되고 편향된 하나의 시선에는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보려거든 아이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것들, 즉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루 봐야 하며 망치 하나가 아닌 수많은 연장을 써서 아이를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을까? 제일 먼저 지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인간의 지각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역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물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주변의 사물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보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의실 안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제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려면 집중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에는 기침 소리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소리도, 옆 사람의 배가 꼬르륵 대면서 배고파요 선생님,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변 소음을 꺼버렸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상에 잠기거나 집 생각, 애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겠죠. 인간의 지식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몸소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들도 죽음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나눔과 베풀기라는 주제를 놓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사회학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각자 10센트씩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0센트를 기부하고 싶은 학생은 봉투에 넣고 겉봉에 인도라고 쓰십시오. 교수는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우리 주변의 빈민가에는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 학생은 익명으로 기부를 하세요. 이번에는 10센트를 넣은 봉투에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아직 복사기가 없어 보고서나 원고를 복사해야 하는 학생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도움을 주고 싶은 학생은 10센트를 넣은 봉투에다 복사기라고 쓰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여자의 80%가 인도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복사기 구입에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높고 단단한 울타리를 쳐놓고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답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가볍게 볼을 스치는 바람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합시다. 그는 퇴근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아이를 때립니다. 아이는 개를 발로 차고, 개는 고양이를 물고, 고양이는 카펫에다 오줌을 쌉니다. 모두 어디서 비롯된 일일까요?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조금은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다시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십시오. 코에 뭐가 묻었다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코에 얼룩이 묻은 채 하루 종일을 돌아다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이 코에 뭐가 묻어있네 하고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한 아이들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점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가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아도 나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건 적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학위가 있건 없건, 인생을 함부로 살았건 아름답게 살았건, 인간은 모두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평생 죽은 채로 살았던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삶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을 즐겼던 사람은 종착에 이르러 울부짖거나 고함을 지르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참으로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장례식에 참석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른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가서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삶이라는 아름다운 여행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없으니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덕분에 우리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기회는 현재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 순간의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또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 세상으로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패배의 쓴잔을 마셨더라도 내일의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 모든 걸 일깨워 줍시다.
저는 아이들에게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세상이 고통과 불행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뉴스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서는 재미있고 놀랍고 신기하고 근사한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아이들은 그런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나만의 기쁨과 광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따분함은 반복적인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겼을 때 기쁨, 놀라움, 환희가 생깁니다. 반복적인 일상은 따분함으로 연결되며 따분함이 계속되면 여러분도 따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요? 선택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기쁨, 자유, 창의력, 엉뚱함을 선택할지, 무관심과 따분함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뉴욕의 교육관리국에서 일하는 프레더릭 J. 모핏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로 제목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배우는가입니다. 어린아이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동원해 기술을 익히면서 배운다. 주변 사람들의 습관과 태도를 흡수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확장시켰다, 축소시켰다 하면서 배운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쁨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힌트나 충고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명령보다는 충고를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애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배운다. 아이는 날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조금씩 알게 되고, 당신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걸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꿈과 믿음대로 그 아이는 변해간다. 당신이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쳐다볼 때도, 똑바로 쳐다볼 때도, 당신이 멍청한 생각을 할 때도, 기발한 생각을 할 때도, 당신이 터무니없는 믿음을 키울 때도, 올바른 믿음을 키울 때도, 당신이 칙칙한 꿈을 꿀 때도, 황금빛 꿈을 꿀 때도, 당신이 거짓 증언을 할 때도, 진실을 말할 때도 아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다. 아이들에게 승리자가 될 것인지 패배자가 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손턴 와일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산 자가 머무는 땅과 죽은 자가 머무는 땅이 있는데 두 곳을 연결하는 다리가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죽은 자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제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시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지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배울지는 태어난 그곳의 삶으로부터, 여행한 그곳으로부터, 경험한 그곳으로부터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되었고 내 아이들이 그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할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랑이 가득한 곳에서 지낸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 내가 누구인지 질문할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그들이 사랑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삶도 이어지며 사랑도 이어지고 배움도 이어집니다. 저는 아이들은 모두 천재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재성을 알아봐 주는데 우리는 눈을 떠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아이들이 사랑 천재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운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